지난 그 6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도지사나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간단하게 우리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 그 토론회는 도민의 방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데, 그 공유하는 그 시스템이 조금 좀 미흡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이 팟캐스트로 이 토론회 전체 과정을 다 녹음해가지고 팟캐스트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회 형식은 격의 없이 진행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플로에서 질문을 하시면 꼭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지정된 패널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 순서는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재홍 정치개혁 제주행동 TF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 오른쪽으로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간 단체인 그 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님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 첫 번째는 그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2014년 6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4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평가 작업을 좀 최초로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 현재 그 다음 미래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 지도부라고 하면은 이제 도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의회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사실 원희룡 도정의 등장은 사실은 개인의 뭐 뛰어남이 아니라 제주판 삼김 정치를 청산해보자 라는 시대적 여망이 어쨌든 원희룡이라는 이제 개인에게 투영된 결과였고, 그 당시 선거 결과도 보시면 뭐 사실 압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현현 평가를 간단히 해보면 우선 가장 일대의 최고의 기치는 뭐였냐면 협치도지사입니다. 협치도지사.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본론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도민과 충분히 의논해서 이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도민 사회에 많이 이제 공감을 얻었는데, 돌이켜봤을 때 과연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본인은 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예를 들어 제2공항 등 포함했을 때 지난 4년간 협치가 적용된 정책이 과연 뭐가 있었냐? 상당히 회의적인 거 사실 보시면, 물론 뭐 아주 작은 사안에 있어서는 뭐 일부 공청회도 하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제2공항 문제, 영리병원의 문제, 영리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과 사전에 정책 결정 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평가이고요. 더 나가서는 사실 도의회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견제기구인데, 원도정에서 도청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정책 결정 전에 도의회에다가 충분하게 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책임있게 좀 보고되거나 공유되지 못하면서, 사실은 본론적으로는 원도정 4년의 그 행정 스타일은 선 결정 후 통보 또는 선 결정 후 공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세웠던 그 제주 사회의 새로운 행정 운영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정책과 답습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민 사회가 사실 원희룡 분이 그러셔서 자치 분야에 있어서 크게 막 체감하면서 달라진 것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제 깨알같이 보면 뭐 긍정적으로는 도청의 100개가 넘는 위원회 가운데 과거와는 질일보하게 예를 들면 여성위원회, 여성할당제 같은 것도 지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잘 또 더 들어가다 보면은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성 관련된 위원회 상당히 되게 많거든요. 나머지 주요한 정책 결정하는 곳에는 여성 관련된 분들도 없을 뿐더러 저희처럼 시끄러운 시민단체들은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거의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의사결정할 때 보면 20명 정도의 핵심적인 위원들이 있으면 그 중에 시민단체는 1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약간 포장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외형은 좀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도정과는 이제 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씀 간단히 드리고요. 도의회 평가를 간략하게 하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도의회가 저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들은 과거보다는 학습도 많이 하시고 도민과의 접촉면을 많이 넓히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생활 분야의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성과이긴 한데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각 분야별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행부의 입장을 좀 더 두둔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는 좀 간단한 평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호진 대표님께서는 그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협치의 문제, 항상 4년 동안 계속 지적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도민의 의사보다는 이제 집행부의 비율을 맞추는 쪽에 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패널 분들 평가, 홍영주 대표님. 네. 예, 좀 사실 뭐 단체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강호진 대표님 이 평가에 동의를 하고 또 다른 부분들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당선되면서 미래비전이라는 걸 하면서 그간의 이제 제주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겠다 하면서 몇몇 뭐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좀 예전과는 차별되는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식견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성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이전 도정들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정성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의 어떤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거라고 보고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으로는 영리병원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관련된 부분, 도민의 어쩌면 제주 사회와 가장 밀접하고 도민의 안전 또는 제주의 미래 이런 거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가졌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게 뭐 본의 그 심지로 국권이 가졌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변질됐죠. 바뀌었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이었고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런 초대형 카지노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카지노를 허가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눈치 보기가 아주 눈치 보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자기가 이 도정보다도 어떤 이후의 자기 정치적 진로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에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고 끝까지 도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뭐 어떤 본인 스스로도 좀 평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2015년도 제2공항 이후에 제주도가 상당히 어떤 환경 수용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지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본인은 사실 그거에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사원하우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자기에서 좀 일시 정지해놨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 지역을 많이 풀어줬죠. 대거 풀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겪고 있는 환경 수용력의 문제를 더 부채질하고 더 가중시켰다.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겉에 있는 그런 몇몇 조치들로 인해서 자기가 개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주에 대한 미래 비전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까지 평가하기에는 매우 좀 미흡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진행 속도를 좀 다이나믹하게 해야 이제 팟캐스트로 듣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많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종 팀장님 잠깐 다른 시각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좀. 네, 대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취임 초기에 거창한 말들과 기대에 비해서 이제 결과는 너무 초라했지 않냐,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정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건데, 생태 지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 피로감부터 시작해서 하수도 문제, 뭐 상수도 문제 다 이제 생태 지표는 상당히 나빠졌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고, 경제 지표도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빈부차 커지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임금 수준 낮아지고, 그래서 경제 지표도 과연 GRDP 높아졌다고 해서 지역의 경제가 나아졌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면에서 경제 지표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 행복 지수 같은 거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과연 도민들 행복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표들을 볼 때 행복해지기는 참 쉽지 않은 구조였다라는 말씀들을 할 때, 많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에 비해서 끝에 나왔던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회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의회가 좀 재기능하기를 바라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의회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문제는 정당 정치의 실종이 이번 의회가 보여준 결과물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신활용 금수산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 당이 자기 당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개별 표율을 발휘하는 형태, 이게 이런 걸로 바라볼 때 제주에서 과연 정당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한 것이 이번 6기 의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황경식 의원님.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 4년 전에 60%에 달하는 높은 그 지지율을 받고 또 젊은 지사로서 이제 변화 개혁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 4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갔는데, 특히 처음에 이제 협치를 내걸으면서도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우회 집단을 상당히 좀 무시하고 뭐 예산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2년 정도 많은 그 세월을 좀 허송세월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 계획을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회전문 인사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또 이제 정무 라인을 강화해서 어떤 도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이제 본인이 어떤 교도부로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교도부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원희룡 지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제 김태환 우금민 전 그 삼김 시대의 그 도지사들이 해왔던 그 개발주의적인 그 제주도 개발이 사실 그 원희룡 지사가 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제어되기를 바랐고, 또 실제 제어됐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어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이제 뭐 교통 대란, 쓰레기 대란, 뭐 오페스 문제, 뭐 축산 패스 문제, 지하수 오염과 이제 부족 문제, 이렇게 아주 이제 제주도가 총체적으로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대응과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결국 원희룡 지사도 어떤 개발 지상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지사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면서 도민들에게 아주 실망적인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이제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도민에게 돌아온 거는 일단 여러 가지 그 수용력의 한계에 따른 그 삶의 질 하락과 또 이제 부동산 뭐 집값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떤 삶이 가중되는 그런 통체적으로 도민들이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도의회 성원이 한 명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도의회에서 최종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좀 반성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평가가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면들이 존재하죠. 협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협치 또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떨어지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까지 삶의 질 문제까지 이제 연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환경의 문제까지 다 거론되는 얘기죠. 그러면 가지고 그 원희룡 지사 관련해서는 유행어가 딱 두 가지인데 압축 요약하면 공부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좋습니다. 예. 2년은 서울시민, 2년은 제주도민 그 정도 평가가 있다고. 좋습니다. 그분도 이제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민사회가 바르게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 의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짚어보기 위해서 이번 6.13 지방선거의 특징이나 의미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강호진 대표님.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이번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통째로 맡기시겠습니까? 네. 불안한 상황인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또 혹시나 묻지마 투표가 되지 않겠나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지지를 토대로 이제 꼼꼼하게 후보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혹시나 또 일부에서는 또 묻지마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또 뭐 야사입니다만은 제가 민주당 관련된 후보들의 면면을 이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뭐 도의원 후보 자격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약간 의문도 좀 있는 것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 믿고 네. 혹시 또 역으로 묻지마 투표가 될 게 아닌가에 약간 우려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통 크게 봐서는 제주 사회가 또 이제 가포화된 제주 사회가 새롭게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도지사 후보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약간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가 제주도 사회에서 뭐 어떤 시기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혹시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뭐 어제 오늘인가요? 제주에서 보니까 국제자의 도시 폐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던데 상당히 좀 위험한 접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국제자의 폐기만 가지고 찬성 반대한 것은 우리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 여론조사랑 똑같은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자의 도시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도민들이 이제 사실 그 국제자의 도시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뭐 국제자는 피상적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면세해가지고 우리도 뭐 혜택 보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런 피상적인 구조에서 사실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국제자의 도시에 대해서 폐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뭐 의도했건 안 했건 불순한 설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제자의 도시에 대해서 거의 금기시된 상황이고 근데 지금까지 이 국제자의 도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제주도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제자의 도시 추진 이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실 이게 국제자의 도시라는 게 뭐 2006년도부터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가 아니고 중앙정부로서 1960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가 지역을 바라보는 이 시각 그리고 제주도민의 선택 이런 것들이 이번 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도민들은 이제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이 모순들을. 그래서 이게 큰 전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제자의 도시 문제 이게 특히나 국제자의 도시
그 특별법의 1조에 관한 문제들도 예전부터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꿔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면서 그 제주가 이제 아까 우리 홍경철 대표님 말씀이 맞지만 어떻든 간에 2002년 4월부터 국제도시를 추진해 왔다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난 그 지표는 사실상 어떤 그 난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 수익력의 한계 뭐 이런 부분에다가 도민의 삶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어떤 비전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제주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정치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정말 제주가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선거의 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까지는 많이 이제 좀 등한시되어 왔던 어떤 생태 환경 도시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 어떤 그런 친환경 도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기 위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별자치 11년인데 사실 특별한 게 뭐 있냐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그래서 사실 뭐 조세라든가 어떤 자치분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정부의 이양은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정말로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그런 거와 아울러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돼서 도민들이 주도되고 또 이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다운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어떤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논의하는 그런 공론화된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안 팀장님. 네, 강 의원님 말씀이랑 거의 똑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까지가 개발하고 성장 중심의 제주 도정이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개발과 성장에서 이제 보존과 분배라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이제 도민사회에서 공론화시켜야 되는 첫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제주도의 미래가 어둡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패널님들로부터 과거 진단, 우리 4년간의 진단과 앞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주로 안건이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특별법이 우리 제주 사회를 규정하는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별 토론에서 이제 지방자치 문제가 저희들 이번에 첫 번째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행정구조 개편 문제가 그 원도정의 그 독주를 지금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행정구조 개편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이 행정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건진 대표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도지사라도 좀 더 드리는 없겠지만 행정계층 구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되면 그 시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 수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는 뭐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은 김태환 지사 시절이나 오금민 지사 시절이나 이런 지사 시절이나 사실은 뭐 신용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 6월 13일 날 투표를 할 건데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사람들은 1인 7표입니다. 머리 딱 보여주시고 1인 7표고 세종시만 1인 4표입니다. 근데 제주도민은 1인 5표거든요. 참여연대 열심히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기시면 1인 4표가 될 건데 어쨌든 참정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이게 지금 2005년 저희가 7월 27일 투표를 했는데 거의 지금 13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버리면 사실은 도민들의 기본적인 참정권과 촛불 자체를 요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시민단체도 약간 반성하는 건 좀 더 열심히 세게 싸웠어야 되는데 저도 약간 이제 그 도에서 만들어준 행정계층위원회 같은 데 좀 들어가서 좀 목소리 조금 내다가 사실은 이렇게 말아버리니까 저희도 도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통해서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충 싸우는구나 해서 사실은 이 이슈를 많이 선점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칼라일보에서 최근에 도지사 인터뷰 쭉 하셨고 제주의도리도 인터뷰 쭉 하셨는데, 행정계층 구조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쨌든 자치권을 주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를 만들든 읍면동 자치를 하든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한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민단체 의견을 좀 집약해서, 또 특히 이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내용적으로 보시면 진보와 보수가 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을 모아서 이번 선거 때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낸다면 2018년 선거는 아니고 한 2022년 선거 때는 도민들의 참정권하고 풀뿌리 자치가 좀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방향은 서로 헷갈리는데, 저희도 주민자치연대 개인 단체 개인 입장에서는 단순 요약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기본 저희 자치연대 기본적 입장이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차라리 그런 행정시 단위가 아니라 차라리 읍면 더 나가서는 더 마을 단위로 가서 법인격이 있는 주민들의 그 자치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떨까 정도까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행정계층 구조에 관해서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도의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행정개편, 체제개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 그 위원회의 그 활동이라든가 이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경식 의원님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선 이제 우금민 지사께서 이제 선거에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공약을 했냐면, 사실 처음 공약으로는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공약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도민들이 이제 몇 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걸 복원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사실 우금민 지사에게 어느 정도 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이거를 제도를 개선해서 이제 기초 자치단체를 부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용어를 바꿔서 결국은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안으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도의회 그 안을 올렸지만, 도의회에서는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정도로는 이렇게 해결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고, 사실은 도의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제대로 된 행정체제를 개편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9대2 때 이제 노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걸 받아가는 지사 입장으로서는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계속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2, 3년 동안 이제 방기를 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걸 깊이 있게 이제 못했는데,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또 이제 그 거의 이제 좀 죽어가는 조례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례를 이제 개정해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원희룡 지사 하반기에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도에서도 큰 의지가 없이 그냥 떠밀려서 이제 하고, 또 이제 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어떤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내고 도민을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또 이제 그런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또 특별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정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이제 다시 이제 안이 도출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이제 지방에 획기적으로 더 많은 이제 권한을 주는 자치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야무야되면서 결국은 이제 논의가 원점으로 다시 와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8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지만 이제 50만 시민이 제주 시민이 되잖아요. 이런 큰 시가 행정시 형태로 자치권이 없다는 그런 거는 앞으로 미래 비전도 없고 발전할 가능성도 없고, 또 거기에 산하의 어떤 행정시 공무원들은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기초권을 부활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게 뭐 4개, 5개 이제 그 시군이 되든 아니면 뭐 읍면동 자치권이 되든 간에 자치권이 있는 그런 형태의 부활이 이루어져야만이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스스로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혹시 같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 없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뭐 평소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굳이 주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요는 이 행정구제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 또는 지방 정치의 이제 핵심 사안이거든요. 우리 구조의 틀을 바꾼다. 근데 지난번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제 도지사한테 그 결론을 내가지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처리가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 처리가 그 도민사회에 이게 무슨 때문에 안 됐다, 무슨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것들은 솔직히 이게 지방정치에 뭐랍니까, 이걸 문제제기 없는 지방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 대표님, 이 체제위원회 이 결론이 지금 유야무야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뭐 위원회에 몸담고 있지도 않고 정치시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뭐 그에 왜 이렇게 됐나, 이거는 뭐 사실 아까 강경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위원회에서 안을 올려서 한번 도의회에서 부동의가 된 후에 별도의 액션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한번 모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뭐 제가 말 꺼낸 김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행정구조 개편은 결국 이제 이 특별자치도를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질문하고 항상 맞닥뜨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에 보더라도 특별법에 사실 지금 뭐 국제제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더 짧게 얘기하자면 이 이제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그러니까 너네 그러면 다른 데랑 똑같이 되려면 다른 데랑 똑같이 할래? 예산도 적게 받을래? 이런 이 중앙 차원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하고 맞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뭐 이것도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의에서 생각하는 그 온도랑 중앙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생각하는 온도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선택하려면 도지사가 좀 이걸 힘있게 추동해서 가려면 우리 행정체제 개편할 때 투표했던 것처럼 주민투표를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행정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한 주민투표를 다음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도민들이 계속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체제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투표법 나오긴 했는데, 현행체제 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이제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도지사나 도의회가 아닙니다. 결국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뭔가 자치를 일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주특별법 8조 등 이런 것들이 바뀌고, 결국은 그 결정 권한을 이제 도로 가져와서 도민들의 의사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요원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논문은 또 강경식은 있었기 때문에.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특별자치도 하면서 그 기초단체를 없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이 누구한테 있었냐라는 평가를 할 때 효율성이 개발하려는 사람한테는 효율적이었는데 살아가는 도민한테는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게 지금 가장 많이 드러난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 강정 해군기지 얘기할 때 강정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서귀포 시만 있었더라도 이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다,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이 이제 아까 강호진 대표님 얘기했지만 제주특별법 제8조에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스스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든 우리 도민의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든 그 이전에 저는
원포인트로 지방 증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특별법 8조를 원포인트로 개정해서 그러면 더 심도 있게 지금 지방선거에 또 논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귀를 안 기울이고 또 원희룡 지사도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 안 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논의를 해서 뭐 행정취재 개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요. 정부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늦춰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좀 욕을 먹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 네.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뭐 스스로 잘 아시네요. 지방 정치인들이 욕 먹어야 될 상황이죠. 이게 지금 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도의회가 있고요. 근데 이 도의회가 원천적으로 뭡니까 지사를 견제 못하는 구조 속에는 이제 시장이 임명제로 통해서 도의회 목소리를 이렇게 잘 포함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시장이랄지 시장이 이 직선제라고 해서 이게 그 도의회에서도 이제 반려하고 이런 형태들은 도지사들이 바라는 형태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도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의회가 없다고 해서 시장이 도지사한테 이제 반항할 수 있는 구조가 직선제 시장이라도 그게 아닙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지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도의회가 이제 그 중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의원들이 있고 또 뭐 교육위원이라든가 또 일부 무소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정말 도민의 큰 문제는 가지고는 정말 뭐 방송 토론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그 당을 떠나서도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토론을 해서 우리 어떤 의회에서 어떤 방향들을 잡아가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지사에게도 과감하게 얘기하고 해서 어떤 매듭 짓고 가고 또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우리도 이제 의장님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조금 체크해서 좀 예. 물론 정당적으로 갈 때는 정당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꼭 도민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좀 예.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하고 41명 의원들이 각계 그냥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열심히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 도의원들도 좀 욕을 먹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 개정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방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법률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맥을 이제 이어지게 하면서 뭔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우금민 도정, 원희룡 도정 4년, 8년 동안에 이 논의들이 지금 무산됨으로 있어서 도민사회 피해 입은 것들이 있어서 다음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는 이제 이거에 반드시 그 무마되지 않도록 주민 투표를 하든지 이런 제도가 이제 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자치 문제를 놓고 볼 때 이제 선거제도 뭐 이런 문제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 폐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취지랄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홍 대표님. 교육위원이요. 예,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그 피선거권 관련해서 자격 제한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무단임권과 평등권을 위배된다 해서 위헌 부분을 지적했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도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 교육위원 제도가 좀 본래 취지와 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뭐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 뭐 첫 번째 거는 굳이 부언을 안 하셔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부분은 교육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위원회 필요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는데 뭐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교육위원회에 5명의 교육위원과 그 4명의 일반 도의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 같은 것들을 좀 입법실적이라는 걸 보면은 일반 도의원들이 더 입법실적은 좋아요. 그리고 교육 전문위원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위원들이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또 뭐 굳이
그러면서도 교육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게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다른 부분들의 특수성 없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어떤 그 해당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서 단 문제는 이제 헌법에 교육의 뭐 자주성, 전문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돼 있어서 그런 문제들인데, 근데 꼭 교육위원으로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또 오히려 다른 부분에 과 이제 충돌된다고 하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청구를 했는데, 위헌 소급 청구를 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판결이 나는 건 아니고요. 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 뭐 법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제 대조조항 남아있는 특별법에 남아있는 그 근거 조항들을 삭제하는 법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유로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헌법 소원도 이제 동시에 같이 하고 진행해서 어쨌든 다음 선거에서는 의견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기된 상태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너무 재미없어서 질문 좀 드리면, 그 교육위원이 폐지되는 거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가 구성됐을 때 그 부분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위원님들은 어느 분이 채워야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지만 질문은. 저한테? 네. 뭐 다른 위원회 구성이랑 똑같죠. 어쨌든 뭐 뭐 거의 지금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초선이고 좀 뭐 의무적으로 거의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있는데, 뭐 다른 상임위랑 똑같이 뭐 교육위원회가 또 그렇다고 그것까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위원회랑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꼭 그 교육위원회를 기피하는 이유가 교육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되죠. 교육위원들 5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이 들러리처럼 돼가지고 일반도 위원들이 사실 거기 가서 좀 교육위원한테 밀려가지고 사실 자기 상임위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위원 제도는 폐진하는데 네. 교육 상임위는 놔둬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교육 상임위가 지지돼야죠. 다른 뭐 우리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좀 다른 내용을 좀 하죠. 좀 쉬운 내용. 우리 이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이제 국내 첫 번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공론 형성을 위해서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이제 첨예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문제, 과연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이제 안정 팀장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특별법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서 계속 논의되는 것들이 국제자율도시 폐기해야 된다라는 논의의 핵심인 또 영리병원도 역시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리병원 논의 자체는 이 특별법과 함께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의료정책이 전부 다 공공성 확대 혹은 보장성 확대로 의료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는 영역을 과연 이게 영리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볼 때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논의의 지형들이 공공성의 영역으로 가자는 것인데, 제주도만 유독 이걸 영리로 가자는 것 자체가 이걸 굳이 공론화까지 할 필요도 없는 논의라는 것을 좀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그 강정 문제라든가 제2공학 문제라든가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굉장히 갈등 요인들이 이제 생성되고 있는데, 이 갈등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게, 제가 말하자면 강조하고 싶은 게, 이 푸는 문제에서 이제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 문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갈등 문제를 우리가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가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 사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 문제,
그럼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강 대표님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시민단체만 조용히 있으면 갈등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맨날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의 경향은 꼭그 지역회를 보시면 시민단체가 먼저 반대운동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제광도 마찬가지인데 반대운동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드리는 그런 형국인데 제도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전국에는 없고 제주도만 있는 게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여기가 이제 좋은 제도를 협약을 해서 전 사회에 알리는 기능.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도 계신데 장애인지적 교육을 한번 제주도가 잘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장애 감수성 교육을 전도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반면에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갈등 해결하는 또 기구가 있는데 이 갈등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법률상 권고적 효력인데 권고적 효력.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사실은 좀 세야 어떤 갈등 사안이 있을 때 이 협약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 모셔놓고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따라서 승복하는 시스템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말씀드린 김에 이제 제가 그나마 열심히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인데 사실 영리병원을 이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제 말도 어려운 수기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실 힘이 좀 약간 딸렸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너무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라서 비판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가 깔끔하게 영리병원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녹지 영리병원도 반대한다라는 공문 한 장을 원희룡 도정에 보내줬으면 끝났었을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보건복지부가 도청에 보낸 영리병원 관련된 공문을 보면 도지사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거 기본적으로. 또 이걸 받아가지고 원희룡 지사가 후보 시절처럼 영리병원 반대하니까 녹지가 들어온 것은 반려 안내버리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일에서 막 논의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흐름은 영리병원을 이제 조건부로 하자, 조건부라고 하자고 결론이 나는 바람에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고민하다가 논쟁 끝에 일단 조례를 뒤져봤더니 마침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가 있어서 수기형 정책 토론 청구하는 게 어떨까 해서 1000명 받아 냈는데 사실 전망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법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에 또 이 관련된 절차들을 좀 지켜보면서 최초니까 저희가 시민사회 역량을 다 모아서 어쨌든 최초로 영리병원 정책도 한번 이 조례를 통해 한번 무산시켜 볼까라는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제주서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걸 그 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갈등 해결의 프로그램을 이제 사회협약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좀 이게 어차피 그 도지사의 권한에 속에 관계된 위원회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생각이실 건데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강화라는 말 속에서는 그게 이제 권고 기능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전문적인 기구로 이제 강화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제2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 인프라 확충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거든요. 미리 이제 갈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이제 영향 분석을 하고 이게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 같다. 그런 이제 것들을 미리미리 좀 뽑아내면 상당히 이제 큰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회적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저는 수기형 민주주의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의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국책 사업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전에 이런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근데 이제 지금 공론화 절차라는 게 좀 너무 이게 좀 뭐랄까 딱 이게 공론화다 하는 것처럼 딱 한쪽으로만 매우 치우쳐 있어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뭐 조례도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어떤 갈등에 맞는 예측되는 갈등에 맞는 그런 공론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이것들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 정착돼야 되겠다. 이어서 또 제도 한번 또 설명드리면 잠깐만요. 우리 안 팀장님하고 우리 먼저 얘기를 듣고요. 뭐 영리병 같은 문제를 비롯한 갈등의 문제들을 한 축에서는 공론화하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는 어쨌든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예. 직접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 지금 주민투표에 붙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몇몇이 합의하면 되는 구조로 가는데 이 몇몇이 합의하는 구조를 깨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에 우리가 좀 얘기했었지만 지금 행정체제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했을 때 도의원, 국회의원, 지금 도청, 도지사 모든 사람들이 그 체제를 원하지 않고 지금 체제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체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도민들이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는 그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갈등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제 어떤 국정 철학, 도정 철학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제 뭐 미국 사회 같은 데도 보면 그 어떤 그 영리화했다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없애야 되는 그런 영리성을 또 갖다 놔가지고 제주에 이제 실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그리고 또 뻔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찬반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 어떤 수경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찬반 갈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나 도에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가지고 정말 뭐 혈투 의료는 정말 괜찮고 하면 외국인들 와서 얼마든지 치료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치 좀 포장해가지고 찬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또 나머지 뭐 제2공항 문제라든가 뭐 강정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나 도나 이제 이런 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 찬반을 물어도 객관적인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뭐 하든. 근데 이제까지 모든 부분들 뭐 제2공항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지 수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주고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도민들이 정답을 말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가리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어떤 자기네에게 유리한 뭐 강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유리하고 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마치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정부가. 그래서 이제 뭐 찬성 반대 만들어서 뭐 무슨 공론이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도에서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사실 그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가는 그런 정부나 도가 문제가 맞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이제 도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지방정치가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입법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없습니까? 그게? 예,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직접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있어보려면 제도를 좀 해야 되니까 어쨌든 현재 주민투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초창기에는 3천억 이상 되는 것이 주민투표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도청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3천억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의회가 수정해가지고 1,0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하는 주민투표를 할 수도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도청에서도 단일 사업으로 1,000억짜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이 기준들을 좀 완화해서 주요한 정책 사업, 특히 재정이 가닥에 투입되는 사업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라든가 준공영제 할 때 대략 예산이 800억, 900억 되다 보니까 사실 찬반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좀 회피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제2공항 할 때 알았던 건데 물론 현재 제도는 이제 거의 관변적인데 국토부에 보니까 갈등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해서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영향들을 한번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저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으로 내려서 지역 차원을 조금 합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죠. 이게 너무 한 문제에 집중되면. 그 다음 사안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냐면요. 중앙과 지방의 갈등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갈등 문제 중에 그 국제자유도시센터 같은 데는 이제 중앙의 그 입장에서 지금 제주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제주도에 환원되거나 제주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국가와 지방의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이제 국제자유도시 제주 이관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저 안 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저 녹색당을 대표해서.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주 다판다 센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주 땅을 개발시키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주범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것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진 센터를 제주도로 이관하자는 말은 거꾸로 국토부가 하던 개발 사업을 제주도가 하자는 개발 사업으로 바꾸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JDC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해체하고 없애야 되는 기구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한 제주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뭐 남은 곶자월이든 이런 것들 파괴해서 뭘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뭐 환경 용량이 어디까지 되고 제주의 미래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더 개발할 센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제주 개발센터는 폐기가 답이다. 그리고 앞서 지금 수기형 민주주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들이 제주의 자치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영리병원이든 공항이든 그 해군이든 전부 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냥 내려꽂는 사업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제주도의 자체 판단권을 지금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JDC 해체와 더불어 제주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방안은 동시에 논의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 이 문제 중앙과 제주도 지역의 이제 갈등 문제의 핵심들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공항공사 같은 것도 피해는 제주도가 보고 이제 수익은 공항공사가 이제 가져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공항공사는 노조가 유진호총 사업장이라서 쉽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때도 우금민 도정 시절에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 공항공사 제주지사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소속기관을 국토부에서 제대로 오는 문제였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영화 될 거 아니야라는 논리에 저희가 밀려가지고 이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항공사 제주지사 문제도 한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결산 자료를 보면 그 수익 잉여가 한 병이 1,000억 넘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거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항공사 관련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내는 공항 이용료 6,000원짜리, 다음에 공항 관련된 시설 이용료 되게 많습니다. 임대를 여기 계신 분들은 공항 내에서 매점도 하나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런 수익이 다 모아져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항공사 제주지사에 대해서 그 개인을 떠나서 상당히 이제 제주도의 이익에 맞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동의 문제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연동해서 이제 JDC 문제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주민자치연대 등이 2000년대 초반부터 JDC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가 사실은 여론을 봤더니 해체란 단어를 되게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은 제일 센 정당이 녹색당에 넘겨버렸고, 저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JDC 이관인데 녹색당의 주장처럼 모든 걸 다 가져오자는 건 아니라 JDC의 위상과 역할, 이름까지 변경하는 속에서 JDC 이제 제주도 이관론을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가 2018년 정세를 보면은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중에 보면 최소한 해체는 녹색당인 거고 나머지 후보님들은 JDC와 관련해서 제주도로 이관하겠다는 흐름이 대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단순하게 개발 사업 전체를 이관하는 방식보다는 JDC의 명칭부터 법률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까지 변경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관하는 문제는 조금 힘을 들지 않겠나. 그 과정에는
농수 땅이 등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경식 저는 의원님, 그 JDC가 이제 여러 가지 초반기 어떤 선도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이제 거의 추진되었거나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 휴양이라든가 좀 몇몇 그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8년 정도 이제 제주가 너무 이제 제가 의정활동 8년 살펴보니까 너무 이제 그 개발할 곳은 이미 개발이 다 돼서 더 이상 그런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JDC 수명은 거의 다 됐지 않았나. 처음에 의도했던 수명은. 그래서 어떤 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렇다고 해체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지위와 위치를 변경하고 어떤 제주도에서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해서 제주도로 이관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공당으로 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 맞고, 또 JDC도 보니까 요즘은 본인들이 할 사업들이 없어서 막 이제 뭘 할 건가 이제 막 찾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다. 이제 제주도에서 이관돼가지고 어떤 제주개발공사처럼 제주도에서 필요한 그 위치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화를 시켜도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우리 다른 패널 분들 다른 얘기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문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이 소위 사회 양극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좁히는 쪽으로의 그 정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장 이 문제를 계속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대기업의 수익금, 특히나 눈에 보이는 면세점 수익금이 지역화하는 문제가 제도적으로도 이제 확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의 수익금 지역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수익금이, 또는 이게 지방을 전혀 도외시하고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방선거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녹색당을 대표해서 여전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오늘은 녹색당을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 면세점 수익금, 뭐 신라롯데 면세점 비롯해서 JDC 운영 면세점까지, 아까 뭐 공항공사 수익이 많다고 했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또 이제 면세점한테 땅 빌려준 부동산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국가기관들이 제주에서 번 돈을 다 나눠 가지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가지고 가버리는 형편이라서 이건 당연히 제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서.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 맨 앞에 지금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 세수 군항 어디까지 가지고 올 것인가. 지금 국비와 지방비 사이에 이 불균형한 세비 균형을 어떻게 맞춰낼 것인가라는 것이 이 논의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까지 국가한테 소위 말해서 빨려온 그 재정들을 생각한다면 역으로 제주가 지금 좀 강하게 요구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과연 강하게 국가에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있는가 할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사도 그런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 강경식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난 6단계 제도 개선에도 이제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환원 1% 부분하고 이제 카지노 관련된 수익금을 이제 제주도로 환원하는 부분을 이제 제도 개선안을 올렸는데 사실 이제 무산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긴밀하게 중앙정치, 국회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롯데, 신라 이런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그룹에서 이제 국회라든가 이제 정부에 어떻게 이제 설득하고 로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도세가 약한 제주도에서 이런 재벌들이 운영하는 그 면세점의 수익금을 제주로 가져오는 부분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방을 생각하고 그런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면 당연히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수익금은 당연히 도민들이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들에게 환원돼야 되는 건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우리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싸워야 우리 경험상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조례랄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하고도 뭐 선언적 의미에만 계속 네. 내기만 하면 그 무슨 토론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이게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거는 이제 지나친 중앙 집권적인 우리 그 정부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헌법 개정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하나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제 분산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중앙이 지금 뭐 70% 80% 갖고 있는 이런 재정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지방이 어느 만큼 획기적으로 내리느냐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뭐 다 그 지방 정치가 주도하면서 이제 선진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 제도를 계속 갖고 있는 한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뒤처질 수 있다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 헌법 알겠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 갈등, 특히나 중앙의 권력에 의해서 지방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의해서 지방의 말하자면 그 상황에 악화되는 반면에 수익금 떨어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우리 홍 대표님 그동안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니, 다음에 토론회 때 뭐 하시려고 다 해버리시면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쨌건 저는 우리가 이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걸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의 카지노를 그러니까 랜드마크적 국가 리조트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수익의 22%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제주도 7% 관광진흥기금을 가져오죠. 이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나쁜 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개발이익화는 필요한데 사실 이 돈을 바라보고 사실 뭐 우리가 중앙정부랑 싸우겠다 이건 실의가 없는 그냥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철저하게 이 카지노라든지 이 면세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앙정부의 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사실 이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지금 어떤 개발계획 승인 하나 받으면은 땅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한 몇십 배 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차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그게 이 난개발을 막는 또 방법이고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뭐 부동산 차익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거는 전에 가져오도록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땅 갖고 장사 못하게 해야 되죠. 문재정부에서 토지공개전 이거 강화하겠다는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땅값이 집가 상승이 이후에 제주 미래에서 아주 암울한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가 다 하면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이건 아니다. 아예 카지노 같은 거는 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 얼마를 우리가 좀 더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도민들한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마요. 우리가 이거 논의 끼면은요, 우리가 이거 또 너네 더 줄 테니까 너네 그럼 이거 해. 일단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홍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면세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카지노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가 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뭐 면세점 주변에 교통유발 부담금 지금 하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세점, 공항공사, 카지노 근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제 말씀은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묻혀버린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적이고 사변적인 것들 이게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이 우리한테 도민한테 던져준다는 지역에 던져준다는 그런 정도의 이 것들로 이제 포장하고 미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우리가 실제 따져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근데 그 면세점하기 좋은 도시, 카지노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면세점하기 나쁜 도시, 카지노하기 나쁜 도시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중에 하나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비롯한 그러한 업체들이 제주도에서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돈을 이렇게 많이 내라니 라고 쫓겨내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또 역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들을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구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기금 좀 달라고만 하는데 그거 안 주고 JDC 못 주겠다고 막 난리 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주도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그냥 받아내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정말 너희들이 장사해 먹으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소리 나오게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저는 그 카지노가 이제 어떤 제주도에 뭐 도움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카지노가 있고 기존의 카지노를 남성이나 이런 데는 사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보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카지노를 제대로 관리하고 뭐 허가 주고 여러 가지 뭐 적격 심사를 하고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 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지노 관련된 이제 그 관리 감독 권한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또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 어떤 뭐를 가지고도 강력하게 좀 통제할 부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대표님. 예, 어쨌든 이제 카지노는 그 그린타워에 들어올 예정인 녹지 카지노를 함께 막아보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건너뛰고, 제도적으로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JDC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매출액이 5천억 원이고 한 해 2년 이익이 한 1,000억 남거든요. 실제로 처분전해서. 그랬을 때 이것을 현재 JDC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다시 또 JDC의 개발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해 도청에다 들어오는 돈은 법률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 대략 10억 정도 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JDC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가지고 환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인 면세점인데 그 롯데 신라 둘이 합쳐가지고 1년에 들어오는 매출액 총합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안 들어보셨죠? 둘이 합치면 1조가 넘습니다. 1년에. 그리고 사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보다 2017년도 매출액이 높아요. 그런데 롯데 면세점이나 신라 면세점은 제주도에 내는 관광진흥기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말씀처럼 요거를 그러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법 개정 등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대기업 삼성 재벌들이기 때문에 로비력이 저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서 아직은 제도화가 못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카지노와 함께 이제 면세점은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다른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거고,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최대 이익 집단이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하청 여행사, JDC 면세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분명히 지역 환원 조치는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6단계 제도 개선 나아가서는 특별법 바꿀 때는 최소한 면세점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조항은 반드시 강형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구조까지 나가면 사실은 이마트 등등등은 어쨌든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면 그냥 직접 본사로 납입되다 보니까 지역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책에 나온 대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이런 사회적 경제 비중이 제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버리자. 그래서 한 2025년까지 GRDP의 5%까지만 넓혀버리면 사실은 지역의 순환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아직은 계산해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 다 합쳐봐야 지역 경제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예정된 시간에 이제 종착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그런 미흡한 얘기들입니다만은 때로는 선언적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팟캐스트로 좀 녹음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플로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답변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에서 질문이랄지 얘기할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좋은 토론은 플로에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요? 지금 논의된 내용들은 제가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들 자체도 지금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과제도 지금 4년만 된 과제가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 된 과제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습니다. 제발 다음 4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었으면 하는 문제들을 지금 수박겉핥기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또 4년 후에 이런 토론회들이 이런 주제들이 논의되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어떤 사람이든 도의원이 어떤 사람이든 이제 우리가 도민의 힘으로 아니면 시민의 힘으로 이런 것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방자치 혁신과제 토론회 세 번째 3차 토론회의 첫 번째 오늘 토론을 잡았거든요. 다음은 우리 참여환경연대에서 개발관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까 그 문제를 빼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거는 중앙과 지방의 이 이익이 상충돼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이 도의회나 지방 도지사나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게 우리가 정책 과제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토론 짧지 않은 시간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막아서 못했던 얘기 있으면 강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지방자치 혁신 과제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좀 놓쳤던 부분들 또 제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 어떤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모든 결정은 이제 중앙의 정부와 이제 국회 이런 데가 하고 또 지방에서는 도와 우리 의회가 이제 모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속에서 이제 국민은 있느냐 그리고 도민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사실 이제 도라는 권력, 의회라는 권력이 어떤 도민들하고 반하는 결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관 제도도 있고 제도들이 그나마 있다 치더라도 정말 도민들이 직접 정책의 결정권자로서 어떤 그 권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제도화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례라든가 법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젠다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 특별자치됐다 뭐다 해서 권한 내려왔다 하지만 사실 도지사의 권한하고 의회의 권한이지 도민들의 권한, 주민들의 권한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상당히 이제 의원이긴 하지만 의문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진작에 잘해주시죠. 예, 우리 앞서 지금 오늘 핵심이 지방자치 혁신이고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상상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눈이 많이 온다고 알려진 무진장 아시잖아요. 무주진한 장수. 이쪽 인구를 보니까 이 인구가 22,000에서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영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000명입니다. 근데 애월읍의 인구가 35,000입니다. 그리고 조천, 한림 이런 데가 21,000에서 23,000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다는 안덕면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지방정부라는 영양군 무주진한 장수의 단위가 사실은 우리 읍 단위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귀포시, 제주시 이런 식으로만 상상을 했었잖아요. 그 상상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시 자치 체계로 새롭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읍들이 육지의 군 정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들을 하나의 자치기구로 두고 시로 둬서 뭐 13개나 15개의 지방정부를 제주도가 주는 그런 형태로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자치의 권한을 내리고 권력을 분산해야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실질적 자치가 좀 가능해진다. 그러지 않으면 도지사가 다 결정하는 지금 체제에서 그런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주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도지사의 권한 분산의 핵심을 위해서라도 기초지방자치 정부의 부활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안으로 읍면시 부활을 지금 좀 해보고 싶다. 그것이 그 박정희 정권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이전의 제주의 지방정부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홍 대표님. 못다한 얘기 있으시죠? 특별히 너무 많이 없습니다. 예. 특별히 없습니다만 없으면 제가 네 다음에 토론회 많이 와주십시오. 예. 황원희 대표님 마지막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상상력이 약간 빈곤하긴 한데 요즘 드는 고민은 뭐 43개 읍면동장 직선제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한데 잘 생각해봤더니 제주도에는 172의 리가 있고 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가운데 일부 마을은 또 마을장을 주민 직선을 뽑습니다. 그렇죠? 네. 뽑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법인격을 차라리 부여해버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동네 일은 동네에서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구조. 제가 부천읍 신촌이면 신촌 리민들은 리에서 발급하는 리세도 내야 되거든요.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설계해서 동네 일은 동네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를 제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단체의 좀 한계이긴 한데 사실 시민단체하고 이제 범진보 정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노총이나 농민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농민을 빼고는 그 지역의 해당 지역, 해당 마을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동네 주민들로부터 별로 지지가 없습니다. 일부 빼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쪽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우리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지역 속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 또 좀 큰 틀에서는 다행인 거는 이제 국제자유도시 폐기라는 게 사실은 운동권의 거친 언어였습니다. 2002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시대가 쭉 바뀌면서 도민들도 이거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해지면서 드디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국제자유도시 폐기란 단어는 나오지만 자유도시에 대한 근본적 전환까지는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자유도시라는 제주도의 법적 비전을 인류의 보편적 언어인 뭐 제주 생태평화 인권도시 정도로 만드는 노력을 하면 저는 충분하게 제주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5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일산 지방선거 구조를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인기 지나치게 높고 대통령 인기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냥 거기에 이제 파묻혀가는 분위기, 그거에 또 그걸 방어하는 분위기라서 우리가 지금 논의되는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희들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이제 많이 내야 되고 해야 우리 사회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차 토론회 때는 이런 문제가 오늘 토론회 진행되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구체적인 그 정책 발굴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토론회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